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의 사람들은 말한다. 쉽게 뜨거워지지 말라고. 빨간불일수록 더 차가워지라고.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 네, 안녕하세요. LS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4년 10월 18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증시가 빠졌네요. 정말 저도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싫고, 근데 아마 들으신 분들도 싫으실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럴까요? 한국 증시 진짜 오늘도 좀 답답한 게 이유가 없어요. 마땅한 이유가 없습니다. 대만의 TSMC는 많이 올랐고, 미국장 좋았고, 경제지표 좋았고, 그죠? 예, 중국도 지표 괜찮았어요. 일본도 괜찮았고, 근데 왜 한국만 빠지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답답한 거죠.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언제까지 이래야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또 한 번에 올리려고 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답답하고, 오늘 준비는 했는데 어쨌든 이따가 좀 시장은 설명은 해 드릴게요. 자, 일단 오늘 미국은 좋았습니다. 특히 TSMC는 그냥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정규 1등이 또 1등 했네. 정규 2등인 삼성전자는 성적이 점점 떨어지는데, 점점 격차가 훨씬 벌어지죠. 2등과 1등이. 근데 1등은 계속 1등 하는구나. TSMC 걱정하는 건 연예인 걱정하는 거랑 똑같구나.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을 좀 받았고,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에서 TSMC는 폭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서는 한국의 이중연료 엔진, 요새 엔진 관심 갖자는 얘기가 많죠. 증권사 보고서에도. 조선일보에서 나왔던 괜찮은 좀 기사가 있었고, 어제 보니까 그 전영현 대표죠. 이 삼성전자 부회장 이분이 이제 어제 도쿄 일렉트릭 한국 이제 연구개발센터 갔다 온 것 같더라고요. 그거 취재한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요 보고서 되게 좋았어요. 저 오늘 반도체 보고서인데 되게 색다른 시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현대차와 토요타가 협업한다는 얘기가 있고, 진에어는 이제 어제 한 분이 또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한번 또 오늘 또 보고서가 나왔길래 한번 소개해드리고, 인텔리언테크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태용 보고서 나왔죠. 태용은 거의 보고서 안 나오죠. 요새 주가도 엄청 빠져 있는데, 이게 근데 놀라시면 안 되는 게 태용 오늘 보고서가 48페이지짜리입니다. 그냥 완전히 장문의 보고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보고서 너무 좋죠. 한 기업을 그냥 집중적으로 파버린 거죠. 그래서 읽고 다시 한번 태용을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국 증시부터 설명해드리면 다우 나스닥 올랐고, S&P 조금 빠졌고요. 야간 선물 조금 올랐고, 근데 우리나라랑은 다 별개의 얘기인 것 같아요. 자꾸 TSMC가 AI로 인해서 호실적 냈고, 소매 판매 데이터 좋았고요. 9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4% 정도 상승해서 좋았고, 특히 자동차 제외한 수치가 0.5%로, 자동차는 변동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제는 연착륙도 아니고 이제 착륙도 안 한다. 무착륙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또 자파점이 4% 이렇게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전자제품과 가구는 좀 안 좋았고요. 9월 산업 생산, 제조업은 확실히 안 좋아요. 근데 보잉 파업도 있고 허리케인 여파가 좀 있었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4만 1000건으로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연착륙 가능성은 높였다. 그래서 미국은 증시도 밋밋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냥 무난한 하루였고, 대만의 TSMC가 엄청난 실적을 냈고 AI 수요 강력하다 언급을 해줬고, 엔비디아, 마이크론 다 올라갔습니다. 근데 오늘 하이닉스는 왜 빠진 걸까요?
또 빅테크는 변동 없었고 전기차 기업 루시드는 18% 폭락을 했습니다. 오늘 또 넷플릭스가 주가 시간에선 좀 괜찮았는데 옛날 같으면 넷플릭스 실적도 참 중요했죠. 근데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사들이 요새 힘이 없어가지고 넷플릭스가 주가 오르건 말고 아무 상관이 없어져 버렸어요. 최근에. 그래서 그냥 아쉽지만 어쨌든 넷플릭스도 좋은 실적을 내줬고 실적에 따라 좀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소개해드렸지만 TSMC가 뭐 실적 좋은 건 다 한번 말씀드렸죠. 순이익이 54.2 증가했고 엔비디아 AI 칩 판매가 호조 보인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고성능 컴퓨팅 매칭. AI가 한마디로 좋고 AI 수요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 젠슨왕이 했던 얘기랑 똑같아요. AI 수요 미쳤다. 이거랑 이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SMC가 하루에 9%나 폭등을 해서 시총이 얼마죠? 제가 1,500조였나?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1,000조? 우리나라 돈으로 어쨌든 1,000조는 넘어갔는데 삼성이 350조고요. TSMC가 이제 1,000조를 넘었으니까 뭐 그냥 넘사벽이죠.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얘기인데 한국 이중연료 엔진 중국 최대 62종 컨테이너. 이건 뭐냐면 이제 엔진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내용이고 요새 보고서도 많이 나오죠. 하나오션이 지난 10일 유럽 선주에게서 선박 6척 건조 계약을 1조 6,932억 원에 수주를 따냈는데 정말 오랜만에 컨테이너선 수주를 했죠. 그동안 컨테이너선 수주를 못했잖아요. 하나오션도 정말 오랜만에 했습니다. 예. 근데 이 중국 업체들이 막 저가 수주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우리한테 많이 못 왔었죠. 그래서 전 세계 컨테이너 올해 수주 중에 80%를 중국이 가져갔습니다. LNG 운반선 같은 고부가치 선박을 선별 수주하죠, 우리는. 근데 컨테이너선 시장에서는 사실상 중국과 이제 경쟁을 지금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예. 컨테이너선 가격도 엄청 올랐어요. 예. 근데 이제 한국 조선사도 그럼 언제까지 컨테이너 안 할 거냐, 이제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지난달에 또 하팡로이드, 독일의 하팡로이드가 발주 예정이던 그 5조 규모의 그 수주도 우리나라가 좀 떨어졌죠. 근데 어쨌든 컨테이너선은 친환경 선박으로 이제 바뀌니까 거기서도 중국이 경쟁력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좀 사실 무섭긴 하죠. 중국이 이제 조선마저도 좀 이기려고 하니까 기술 면에서도 대등한 수준까지 좀 올려오려고 하니까. 다만 이중 연료 엔진 이게 핵심이죠. 친환경 선박은 이제 연료를 두 개를 동시에 쓸 수 있어야 돼요. 예. 이거는 이제 한국이 기술이 더 우위인데 중국이 이제 내년에 40에서 50척의 LNG 이중연료, LNG를 원료로 쓰는 거예요. 연료로. 이 컨테이너선 이제 넘겨야 돼요. 선주들한테. 지금까지 10척 정도 인도한 게 최대래요. 그러니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예. 그런 이제 얘기들이 좀 있는 거고, 국내 기업은 LNG 이중연료, 메탄올 이런 거 모두 다 해봤고 세계 최강이고 이제 암모니아까지.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하는 회사가 HD 현대중공업, 하나엔진, 또 그 HD 현대 마린엔진 뭐 이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엔진 쪽은 계속 여러분들이 주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올랐어요 최근에. 그래서 그 조금 조정이 나올 때를 좀 기다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트렌드는 조선에서는 좀 엔진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영현 부회장이 도쿄 일렉트릭 코리아 연구개발센터 이제 오픈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갖고 반도체 반성문 낸 이후로 첫 공식 석상에 이제 자리를 이제 그러니까 행보를 이제 드러냈는데, 삼성전자가 최근 위기인 건 뭐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요. 예, 수율이 문제죠. 근데 이 수율이 문제인 것 중에 하나가 공급망이 또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 아니냐. 왜냐하면 반도체 공장에 얼마나 많은 부품과 장비가 있습니다. 그게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도 협력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도쿄 일렉트릭은 글로벌 4대 반도체 장비사 중에 하나인데 삼성과 굉장히 관계가 좀 깊은 걸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도쿄 일렉트론의 핵심 장비가 이거 우리 한번 공부했죠. 극저온 식각 장비 아시죠? 요거 한번 공부한 걸로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예, 요거를 이제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고 아마 내년부터 삼성에 납품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극저온 어쨌든 식각 공정을 쓰면 어쨌든 이제 상당히 친환경적이면서도 예, 어쨌든 이제 빠른 속도로 식각을 또 할 수 있고 굉장히 정밀하게. 그러니까 식각이라는 건 구멍을 파는데 이 보통 구멍 팔 때요, 이게 위에서부터 만약 100층 아파트에서 구멍 판다 밑에까지 일직선으로 쭉 가야 돼요. 근데 파다 보면요 삐뚤삐뚤해져요. 예, 그런 경우가 많아요. 반도체 할 때도.
근데 극저온식 갖고 이제 정말 정밀하게 이렇게 밑으로 쭉 가는 거죠. 근데 저걸 하려면 온도가 극저온, 영하 70도까지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칠러 장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FST나 유니셈이 이제 그런 장비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건 그냥 제가 써본 거예요. 또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도쿄 일렉트렌의 극저온 장비 하면 항상 이제 이들이 따라다니니까. 근데 이들이 뭐 지금 갈 수는 없고요. 지금 반도체가 워낙 안 좋으니까. 예. 그러나 결국엔 가야 되는 방향이죠, 이게. 그래서 삼성에 이런 좀 이슈가 있었다는 거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보고서 바로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반도체 보고서인데 사이클의 역사 반복되는 것과 새로운 것이다. 반도체 상승 사이클은 21개월을 반복한대요. 삼성전자 주가는 저점부터 고점까지 대개 650일 걸린다고 합니다. 거의 맞대요. 그러니까 상승은. 저도 이 보고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너무 신기해요. 예. 상승할 땐 650개일 걸려. 그러니까 21개월. 예, 근데 앞으로도 이게 맞을지는 솔직히 모르지만 알아두시면 좋다는 거죠. 예. 그리고 하락 사이클은요 673일이 걸리는데 이건 들쑥날쑥하대요. 평균이에요. 하락하는 사이클을 계산해 봤더니 15년 동안 하락 사이클의 기간은 어떤 때는 987, 중구난방이죠. 408일, 625일. 평균이 673일이지 꼭 673일에 수렴은 안 하니까. 그러니까 상승이 오히려 쉬워요. 이걸 650일 걸리는 게 거의 비슷하대요. 근데 하락은 달랐다. 패턴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수요죠. 서버, 모바일, PC.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서버, 그 다음 모바일이죠.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응용처에서 응용처 이런 저런 수요처의 출하 성장에 대한 확정치는 후행적으로 나와요. 예. 출하가 얼마 됐고 이건 나중에 알 수 있는 거죠. 당시엔 몰라요. 주가 고점 당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상치가 중요합니다. 이제 수요 예상치가 예를 들면 서버가 예를 들면 15% 예상을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났더니 예를 들면 13이 됐어요. 그럼 안 좋은 거죠. 썩 좋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예측치가 출하 예상치가 이렇게 성장률이 꺾이면 주가가 진짜 꺾이는 게 없고 정말 업황도 꺾이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 집단의 목표 주가 관계. 그러니까 뭐냐면 곧 이게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 비슷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몰려 있을 때. 그러면은 뭐 큰 변동은 없는데 고점 근처일 때 있죠. 주가가 막 고점일 때는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 편차가 크대. 어떤 데는 굉장히 높게도 잡지만 어떤 애널리스트는 꺾어버려요. 그럼 이게 벌어지죠. 그럴 때는 고점인 경우가 좀 많았대요. 이게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가.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왜냐면 이제 주가 상승에 동의하는 애널리스트와 그렇지 않은 애널리스트가 나뉘기 시작하기 때문인데 그러면 이게 뭔가 의견이 갈린다는 거예요. 다 같은 배를 탔던 사람들이 그러면은 고점인 경우들도 있었다. 그걸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 버틀러에 되게 좋은 기능이 있더라고요. 버틀러 아시죠? 버틀러 많이 소개해드렸죠. 여기 버틀러란 사이트.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버틀러. 예, 이 사이트. 근데 여기 보면 삼성전자 들어가면 여기 컨센서스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컨센서스 처음에 목표 주가 추이 있죠. 요게 그러니까 제가 저 보고서 보면서 가장 먼저 생각한 게 버틀러예요. 버틀러 이 기능이 있더라고요. 목표 주가가 이제 올해 보세요. 연초에 붙어 있죠, 서로. 이게 최소 파란색이 최소, 여기가 중간값, 빨간색이 이제 최고죠. 이게 붙어 있을 때는 고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한쪽은 딱 치고 가고 여기랑 갭이 벌어지죠. 예. 주가 오히려 또 빠져요. 물론 이게 무조건 고점을 나타내지 않아요. 예. 근데 어쨌든 예. 이 고점 이제 진짜 삼성전자가 급나가기 전에 한 번 더 목표 주가가 센 쪽이 나오죠. 예. 그리고 또 벌어집니다. 예. 이때 쫓아가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어쨌든 목표 주가가 이렇게 쭉쭉 벌어지면 너무 한쪽이 막 크게 올리거나 이러면서 쭉쭉 벌어질 때 그럴 때 고점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꺾을 때 급하게 꺾어버리죠. 그래서 물론 저게 모두 다 정답이라는 건 아니지만 저런 식으로 이제 목표 주가가 너무 이렇게 쫙쫙 벌어지면 이 갭 차이가 벌어지면 그런 경우 좀 고점인 경우가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삼성전자가 이제 주가 최저점 형성에 18개월이 지나면 이제 당시 상승을 주도했던 그 응용처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성장, 뭐 모바일이나 서버에 대한 이런 근거 있는 불신이 형성되는지를 그러니까 예측치가 막 꺾이거나 뉴스를 통해 확인하고 애널리스트들은 그러니까 애널리스트의 목표가가 막 괴리가 생긴다고 무조건 빠지는 게 아니라 저렇게 뭔가 불안정한 모습들이 데이터가 나오면서 막 이렇게 벌어진다면
좀 고점일 가능성도 있다. 그런 걸 좀 나타낸 것 같아요. 이제 아마 이제 과거에 그런 사이클을 보면서 그걸 좀 연구를 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하락 사이클은 뭐 언제 끝나냐? PBR이 절대적으로 낮을 때 그때가 바닥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락 사이클 끝나는 거를 그럼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는 거니까 보통 PBR 한 배, 삼성전자가 올해 기준 PBR 한 배 이제 구간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유의미한 구간이다. 그리고 감산 발표 있다면, 근데 이거는 잘 맞아요. 감산 발표할 때는 이제 안 좋은 사이클에서 감산하면 바닥입니다. 2022년 10월이죠. 정확하게 맞았죠. 그때가 바닥이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또 반대로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벌어져 있잖아요. 이게 좁아지면 바닥일 가능성이 높대요. 고점과 다르게. 근데 이번 사이클은 HBM이라는 새로운 제품군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제품군의 등장이 역사적 패턴의 균열을 만들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랑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AI 때문에 이게 겹쳐 있으니까. 그리고 요새 뭐 AI니 HBM 불신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AI가 거품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도 있지만 블랙엘 있죠. 엔비디아 이게 30만 개 정도 출하가 될 텐데 그 기존 전망이 48만 개거든요. 18만 개가 비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빠진 거거든요. 근데 내년 1분기에 출하될지 4분기에 출하될지 이게 중요한 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올해 48만 개 나오죠. 그럼 내년에는 349만 6천 개가 출하된대요. 근데 올해 30만 개가 나와요. 18만 개 부족하죠. 그럼 이 부족한 건 내년에 더해져요. 그럼 내년은 367만 6천 개. 그건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약간 속도 차이인 거지. 이거 가지고 뭐 되니 안 되니 겨울이 오니 마니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도 사상 최고 수준의 자본 지출을 집행할 예정이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AI 회사들이 왜 돈 못 버냐 이런 논쟁이 있지만 그들이 돈 벌기 시작하면 그때는 산업이 성숙화 단계니까 오히려 주가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투자를 줄일 겁니다. 이제 돈 버니까 이제 걷어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렇게 거품 논쟁이 있을 때 지금 막 투자를 할 때 그때 반도체는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은 성숙 단계 아니니까 그거 뭐 우려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HBM 공급 가능 얘기도 있지만 삼성전자가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년 HBM은 심각한 공급 부족이다. 2분기까지 삼성이 통과돼도 삼성이 최상급의 품질로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높게는 안 보는 것 같고요. 되더라도 급이 좀 있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최상단이죠. 뭐 이건 인정해야 되고. 근데 삼성전자가 최고 또 품질로 공급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약간 이제 공급이 좀 완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나 HBM 성장에 대한 너무 막 논리적인 그러니까 비약이 많은데 지금 우려감만 컸던 것 같다. 그리고 이미 반도체 제조사들 주가는 바닥까지 왔고 소부장들도 약세장 평균 하락률이 35%나 빠졌기 때문에 우려하지 말자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투자를 할 때, 그러니까 지금은 투자하자는 얘기 같아요. 근데 이제 모두가 수혜 누리기는 어려우니까 HBM의 비중이 높은 걸 사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3개, 테크잉, DI, YC를 꼽아주셨고, 테크잉이 이제 큐브 프로브라고 하는 이제 장비를 만들어서 요게 이제 메모리 3사가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저 장비를 쓰면 이제 한 번에 할 수가 있죠, 사실 웨이퍼를. 그래서 상당히 좀 편리한 장비. 예전에 한번 제가 함께 배우기에서 한번 이 테크잉에 관해서는 좀 자세히 설명드린 적은 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그 함께 배우기 좀 찾아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저 큐브 프로브가 굉장히 핵심 장비입니다. 저거를 메모리 3사 모두 마이크론까지 승인이 나야 되는데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저거 만약에 승인 떨어지면 납품을 한 300대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연간 이익이 256억에서 10배가 튀어버려요. 이 가능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이러한 실적이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 또 다이 레벨 테스트.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로직 프로세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웨이퍼가 있죠. 동그란 여기서 자르죠. 자르는데 아직 포장을 안 한 거. 반도체는 거기에 뭐 칩과 기판을 막 부착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도 다 끝내야 되는데 그런 패키징을 안 한 그냥 잘라놓은 그 반도체 하나. 그거를 이제 베어다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테스트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것도 좀 기대를 하고 있나 봐요. 이거는 비메모리에 들어가요. 비메모리 훨씬 커요. 그래서 엔비디아, AMD, 인텔로 추정을 하고는 있는데 뭐 지금 프로모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들이 써줄지 몰라요. 그거는 이제 지켜보시면 되겠고, DI는 4분기경부터 HBM용 버닝 테스트, 열 테스트 하는 거죠.
테스트할 것 같다. 근데 삼성이 좀 요즘에 어렵잖아요. 이제 주로 아마 삼성이 납품하는 걸로 아는데 어쨌든 자회사 디지털 프론티어가 기존에 납품하던 DDR5용 요것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HBM 장비로 납품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버닌 또 핫콜드 테스터 이거는 삼성전자 내에서는 국내에 다른 경쟁사 없대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거의 독점으로 납품한다, 이 장비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YC는 이제 그 4분기부터 HBM용 테스터인 MT8312를 납품을 하는데 이것 역시 삼성이 들어갑니다. YC도. 그래서 아직 엔비디아 미승인 받았지만 그래도 삼성이 저거 미승인 받았다고 HBM 투자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D램, 낸드용으로도 그 테스터를 공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의 삼성으로 하고 있어요, 이 회사는. 예. 그래서 아마 품질 승인 받으면 아마 공급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어드반테스트라는 세계적인 저 테스트 업체가 있거든요. 이 시장을 이제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 기업은 좀 주목을 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차와 토요타가 협업할 가능성이 있대요. GM이어서 그 10월 27일 날 저기 토요타랑 만난대요. 그 토요타 회장하고 정의성 회장이 만나는 것 같습니다. 저 가주 레이싱 페스티벌에서.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로봇과 수소 뭐 이런 데서, 예, 여기 아키오 토요타 의장이 이제 방문해서 대담할 계획이고, 현대차는 지금 GM과 에이모하고 파트너십하고, 요즘에 갑자기 파트너십 많이 하죠. 근데 아마 로봇 쪽에서, 왜냐하면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 있죠. 요게 이제 현대차의 로봇 회사고, 토요타는 TRI라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서 로봇을 개발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딱 이해관계가 맞죠. 예. 근데 이 로봇을 통해서 이제 자동차 생산 라인에 도입을 하겠다, 이런 좀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둘이 좀 협업하면 뭔가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협업은 해봐야 되는 거니까 좀 일단 10월 27일 만나는 거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에어는 이제 어제 한 분이 물어보셔가지고 오늘 보고서 나왔는데, 뭐 이거 읽어보니까 느낀 거는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주가가 안 가는 건 피카 우려. 그 단가, 이제 국제선 운임 단가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익이 더 늘 수 있을까, 이런 좀 우려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2분기 실적이 뭐 그렇게 썩 좋진 또 않았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경쟁 심화 우려가 있지만 장기적인 시각에서 현재 상황은 팬데믹 이후에 공급 부족이 점차 해소되면서 나타나는 정상화에 좀 가깝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경쟁 심화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게 정상화지 뭐가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죠. 영업이익률이 올해 12.3 정도 나오는데 옛날에 보면 코로나 전에는 6%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절대 레벨은 올라간 거예요. 현재 PER 4.2배밖에 안 되고, 예. 그러니까 너무 우려만 큰 것 같아요. 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하고 이러면 이제 항공사는 줄어들고 또 저비용 항공사끼리도 통합할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우려만 가득하니까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또 유가도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도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인텔리언 테크는 이제 KB증권에서 나왔는데 이거 예전에 한번 공시 한번 보여드렸죠. 그래서 최근에 공시를 많이 하고 그 아마존향으로, 예. 인텔리언 테크가 스페이스X는 공급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원앱, 이리디움, 텔레스앱, 컴퍼니 A, 저게 이제 아마존의 카이퍼 프로젝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을 고객사로 확보해서 그 안테나를 공급하고 있죠. 그래서 원앱이 주요 고객사고요. 그래서 네모난 평판 안테나까지도 이제 공급하는 걸로 알려져 있으며, 그러나 지금 최근에 가장 이슈는 컴퍼니 A사, 이게 아마존으로 알려져 있고, 여기에 3번의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공시를 다 했습니다. 1554. 이 이제 계약이 있고 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돼요. 그래서 내년에 지상 게이트웨이에서만 1,000억 원 정도 신규 매출. 아마 이게 26년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잘 되면 고객사가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기술력도 좋고, 우주항공 시대에 실제로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이 다 돈을 버는 건 아닌데 돈을 벌 수 있는 뭔가 그런 이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의 실적을 한번 기대해보자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태용인데 너무 보고서 길은데 한번 좀 빨리 설명해 볼게요. 태용 주가가 올해 4월 대비 엄청 빠졌죠. 근데 배경은 명확합니다. 예, 해상 하부,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그 시장이 지금 풍력주가 좀 안 좋았죠. 예. 그래서 실적도 좀 안 좋아지면서 뭐 쇼크도 좀 일부 있었던 것 같고, 철 스크랩, 이 회사는 이제 철강서,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이런 이제 풍력
이제 부품 만들 때 필요한 원재료 철강 있잖아요. 이걸 직접 만들어요. 예. 근데 철 스크랩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막 꺾이면서 좀 실적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 커진 것 같은데 어쨌든 또 수주도 좀 부재했고 예. 그래서 시장에서 완전 관심이 멀어져 버렸어요. 근데 태용의 수주는 해상풍력 프로젝트 최종 투자 결정 1에서 1.5년 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22년도에 그 전 세계 해상풍력 프로젝트 최종 투자 결정이 감소했어요. 이제 그런 여파가 좀 최근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24년 4분기부터는 작년에 이제 최종 투자 결정했던 물량들이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22년에 감소했던 거는 반영을 했어요. 근데 이제부터 23년에 결정된 것들이 이제 반영될 시기가 온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좀 나아질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은 나쁘게 볼 필요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PER도 7배로 지금 굉장히 그 예전에 안 좋을 때랑 비슷한 레벨까지 떨어졌고, 예.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시나리오별로 좀 계산을 해봤어요. 애널리스트가 직접 하셨는데, 예, 거기에도 이제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예, 내년에는 판매량 증가를 기대해볼 만하다. 그리고 플랜지는 뭐냐면은 해양 플랜트 연결하는 거예요. 동그란 이게 철강 있습니다. 이따 한번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 플랜지 설비 증설 앞두고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20% 늘어난대요. 예, 생산량이. 예, 수요만 있으면 되는 거죠. 예. 근데 25년도에 플랜지 판매량이 만약에 작년과 똑같다. 예, 그렇게 그러니까 작년과 똑같다고 그냥 가정을 하면 적정 주가 15,000원이래요. 지금보다도 높아요. 그러니까 가장 안 좋게 봐도 지금보다는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년 태용의 플랜지 판매량이 1.8만 톤에 그치면 15,000원. 근데 25년도에 증설하잖아요. 이 물량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 저거는 그냥 안 좋게 봤을 때 그런 거고. 예.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는 풍력 부품 중 단조품의 공급이 부족한 이거 단조거든요. 예. 그리고 이 공급 확대가 필요해요. 실제 지금 많은 이런 이제 그 풍력하는 회사들이 공급망이 부족하다 이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플랜지가 뭐냐면 이게 해상 풍력에서 위에 그 윈드타워라고 그러죠. 이 바다에 설치하는 요게 지지대 있죠. 예. 하부 구점 이거를 연결해야 돼요. 둘을 붙여서 요겁니다. 이게 동그란 거 엄청 크죠. 저거예요. 이 동그란 거. 예. 그거에 바로 플랜지입니다. 전 세계에 2개밖에 없어요. 중국 제외하고는 전 세계 스페인의 유스칼과 태용만 만들어요. 점유율 50%. 예, 풍력 매출 80% 중에 해상 풍력 하부 구점. 그러니까 해상 풍력의 밑에 하부 구점을 있죠. 요거랑 요거 연결하는 거 중간에. 요게 매출 비중이 80%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핵심이고 해상 풍력 시장이 커지면 좋은 거죠. 근데 지금 해상 풍력이 더 성장이 높죠. 예. 근데 원래 옛날엔 시멘트로 했는데 지금은 플랜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27년 하반기에는 미국의 업체가 하나 들어올 수도 있대요. 근데 그 전까지는 경쟁 과잉을 뭐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리고 이거 단가 인하하면 어떡하냐 혹시 저 고객사들이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원가 비중이 얼마 안 돼요. 해상풍력 프로젝트 내에서 플랜지 원가 1%도 안 돼요. 근데 그걸 굳이 뭐 돈 아끼겠다고 구매자가 또 저걸 원가를 후려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거죠. 나셀이나 블레이드 같은 거는 좀 이게 비중이 크니까 낮출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중국이 끼어들면 어떡하냐. 근데 중국은 이력이 좀 부재해야 돼요. 그리고 중국은 규제 이슈가 있어요. 중국 터빈사가 유럽 내 풍력 프로젝트 수주권에 대해서 예, 불공정 경제. 그러니까 EU가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너네 너무 싸게 하는 거 아니야? 불공정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부품은 비중국 거 써라. 근데 미국에서는 당연히 그런 거고 유럽마저도 그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 중국 터빈사가 수주했던 것에서도 반덤핑 이제 여부 조사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플랜지는 그리고 진입장벽이 높아요. 이거 만들려면 대규모 공장 지어야 되고 제강 공장도 있어야 되고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를 그 태용은 정말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수직 계열을 해버렸어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10년 이상 투자 회수 기간이 걸려요. 예.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사실 망했어요. 이쪽에서 쓰러지기도 하고. 근데 태용은 살아남았죠. 그리고 태용이 지금 플랜지 이번에 증설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저거 고객사가 요청한 거죠. 요청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 이유가 이따 나오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하부 구조물용 플랜지는 개당 무게가 최소 20톤에서 20톤인데 1000개만 납품하면 가동률 100%. 타워형 있죠, 타워형. 예. 그러니까 이 하부 구조물 밑에 하는 거랑 저 위에 타워랑
제가 이건 그냥 그림을 그려드리면 이 풍력이 이렇게 날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생겨서 이 밑에 얘기하죠. 그 다음 요 밑으로 여기가 바다라고 칠게요. 요걸 연결하는 게 이제 하부구조 해상풍력, 요게 주력이고 여기랑 여기를 또 연결하는 플랜지가 또 있어요. 요게 이제 타워형 플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작아요. 개당용 무게가 이제 5톤, 4,000개 납품해야 100%인데 얘는 여기는 1,000개만 납품해도 가동률이 다 찹니다. 그러니까 요게 좀 더 어쨌든 더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예, 그렇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공급 능력이 더 부족해요. 수요 대비. 수요는 6.1만 톤인데 공급은 4.8만 톤. 예. 그래서 그리고 둘이 스페인 업체랑 서로 경쟁하는 사이는 아니죠. 출혈 경쟁하진 않아요. 예. 그리고 세계적인 이제 풍력 프로젝트 회사 중에 하나인 오스테드가 뭐라고 했냐면 해상 풍력 기자재 수급 너무 어렵다. 공급할 업체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단가인 하기도 어렵고 이걸 이 태용을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저 회사들이. 예. 왜냐면 공급이 안 되니까죠. 그래서 예, 오히려 요청을 하는 거죠. 좀 해달라. 예, 이거 좀 만들어달라. 그러니까 태용의 증설도 저런 회사들이 요청한 것 같고 CS 윈드가 CS 오프쇼어로 인수했거든요. 적자 기업인데 200 아주 싸게 인수했어요. 저것도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저걸 인수한 다음에 적자잖아요. 적자 물량을 저 고객사가 보존해 주는 것 같아요. 단가를 올려줘요. 이것도 뭐죠? 공급이 안 되니까 부품이. 이걸 이제 우대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태용은 조선도 합니다. 여기 엔진 옆에 섬이죠. 프로펠러 있죠. 요 연결한 요것도 만들어요. 예. 그래서 주로 하나오션에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옛날에 일본에도 납품한 적이 있고 그러니까 조선과 이게 같이 가야 돼요. 조선과 풍력이 같이 갈 수 있는 조선용과 풍력용이 또 달라요. 제작 설비가. 그러니까 풍력만 좋아서도 안 되고 둘 다 좋을 때 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왜냐면 서로 만드는 이게 공장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요게 플랜지 제작하는. 요걸 직접 만들어야 다. 네. 그래서 25년은 풍력과 조선 부분이 또 같이 동시에 증가할 것 같고 대선 리스크가 좀 있죠. 미국 혹시 트럼프 되면 어떡하냐 풍력이니까. 근데 미국 비중이 얼마 안 돼요. 하부 구조물용 플랜지도 미국 비중이 11.4. 그리고 주가는 너무 빠졌고 지금은 대선을 걱정할 게 아니라 이 너무 과도하게 빠진 이 약간의 이 주가 조정 요게 좀 걱정인 거죠. 근데 어쨌든 뭐 요 보고서 내용이 맞다면 지금은 또 중장기적으로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경쟁은 얕고 고객사들은 이 제품을 원하고 풍력은 해야 되고 그죠? 중국이 들어오긴 어렵고 그런 면에서 좀 괜찮지 않겠냐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그리고 어제는 사실 보고서가 제가 봤을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혹시 있었나? 아니 공시가 어제 17 요 VM 하나 있었어요. VM은 그 식각 장비 만드는 회사입니다. 식각 장비. 예, 하이닉스에 주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APTC란 이름이에요. 옛날에 원래 요 식각 있죠? 깎는 거. 예, 식각 장비로 추정은 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에 요거 공급했다는 것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증시는 안 좋았습니다. 오늘도 좀 하락을 했고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한국 증시 왜 이럴까요? 네. 코스닥은 오히려 급락해버렸고 뭐 가질 못하고요. 오늘도 외국인들은 주식을 팔아버렸고 예, 뭐 엄청나게 팝니다. 그냥 끝없이 팔고 있고 받아줄 주체가 없어요. 그나마 오늘 뭐 인터넷 대표주 좀 카카오가 좀 올랐고 백신주 좀 올랐고요. 예. 그 다음에 요새 뭐 백신주 좋죠. 통신주 예. 그리고 코로나19 관련주,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네, 요 정도고 건강기능식품, 은행 좀 밸류업으로 일부 올랐고, 근데 많이 오르지 못했고요. 그리고 거의 다 빠졌습니다. 오늘은 뭐 반도체주도 오늘도 그냥 어제 에이징랜드 상한가 갔다가 또 하루 만에 이렇게 또 빠져버렸고, HBM 관련주도 한미반도체가 오늘 아주 뭐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오늘 목표주가 하향 조정 보고서 하나 있었던 것도 같긴 한데 뭐 어쨌든 한미반도체가 실적이 어제 발표됐거든요. 잘 나왔는데도 아무튼 주가는 좀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반도체가 요즘에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 아무튼 우리나라 반도체 소비자 왜 이렇게 두들겨 맞든지 이렇게 뭐 굳이 빠져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계속 파니까
오늘은 이제 엔진 쪽도 좀 빠졌고요. 조선기저제도 안 좋았고, 예, 대체적으로 좀 좋지 않았습니다. 조선이든 주도주들. 바이오 빼고는 거의 다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힘든 하루였고, 이게 보면 오늘 하이닉스가 TSMC 폭등하는데 빠지는 건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 마이너스 4%, LG엔솔도 급락, 삼성도 안 좋았고요. 예. 요새는 현대모비스가 좀 가장 괜찮은 것 같고 좀 꾸준히 오르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고려아연, 카카오 이런 기업들이 좋았습니다. 원전주는 하루 또 빠졌고요. 한미반도체는 아무튼 좋은 실적에도 오늘은 조금 주가가 부진했습니다. 경쟁사가 들어오지 않겠냐 이런 좀 우려감도 일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넷마블, LX일렉트릭 빠졌고, 한미약품이 오늘 좀 오랜만에 좋았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좋았고, 코스닥은 그냥 처참합니다. 없어요. ST팜만 오늘 좋았어요. 그나마 바이오가 좋았고, 반도체 뭐 2차전지 할 것 없이 다 좀 힘든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방송은 여기까지만 좀 전달해 드리고요. 예. 자, 아무튼 이번 한 주 너무 안 좋았고, 그러니까 너무 안 좋다는 표현이 좀 그런 게 그냥 답답했어요. 미국은 계속 좋은데 한국만 못 가는 것 같고, 언제까지 이래야 될지 답이 안 나오니까 외국인들 좀 제발 그만 좀 팔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이 와중에도 바이오 가는 거 보면 또 모멘텀 있는 거 가는 거는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포기는 하지 마시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 잘 견뎌내 주시면 또 좋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함께 배우기 비만 치료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한번 거기도 들어보시고, 기업들도 또 분석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내일 또 함께 배우기 헬스케어도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이번 한 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에르스증권. 이곳에서 배웠다. 믿음은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끝내야 할 때는 차갑게.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